안녕하십니까. 경제법 이번 시간에도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에 이어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 역시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 본 게 일단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이 나와 있죠. 금지 규정이 나와 있고, 근데 금지하면서도 두 가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두 가지 경우에는 인가를 갖다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려면은 공정거래인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에 관한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근데 이걸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를 갖다 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한계가 있고 또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함에 있어서 그 한계하고 또 한 가지 그 절차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와 한계, 인가의 한계와 절차 해가지고 역시 법 제19조 3항에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19조 3항에 나와 있는데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의 기준, 인가를 해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떨 때 인가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인가의 기준, 또 방법, 또 절차 및 인가사항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보겠습니다. 먼저 그 공동행위를 갖다 인가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한계는 뭐냐? 두 가지가 있었죠. 일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 가지가 뭐예요? 산업 합리화하고 또 한 가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두 가지 경우 적용 제외,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인가사항에 크게 들어가는 겁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산업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그래서 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보시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의 공동행위가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할 수 없다. 인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산업 합리화에도 해당이 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해당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네 가지 경우입니다. 인가할 수 없는 경우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의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예요.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할 경우 인가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요. 수요자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산업 합리화나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요자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죠. 또 관련 사업자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당의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의 공동행위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공동행위에 차별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그 사업자 사이에서도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경우 이럴 때 인가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당의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또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네 가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산업 합리화를 위한 것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가할 수 없다. 이 점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인가 행위의 절차 등도 중요합니다. 사실 절차 같은 것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도 시험 문제를 간혹 또 냅니다. 그래서 절차가 중요한 건 아닌데도. 그래서 먼저 일단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동행위를 하면서 인가를 받으려면 신청을 먼저 해야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공동행위에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내죠. 신청하면 당연히 신청서를 내는 건데 그 신청서에 뭘 기재해야 하느냐. 그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이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참가 사업자의 수, 참가 사업자의 명칭 및 사업소 소재지, 또 대표자와 임원의 주소 성명, 또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내용, 그 다음에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그리고 참가 사업자의 사업 내용, 이거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거예요. 신청서에 기재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의 기재 사항 확인하시고요.
그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 신청을 받은 다음에 인가하는 경우 있죠. 공동행위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인가증을 교부해야 하는 겁니다.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자, 인가 결정 기간이 나옵니다. 그럼 신청서를 낸 후 며칠 이내에 인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자, 30일 이내입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30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또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그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자,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당해 공동행위를 폐지한 경우, 인가받고 공동행위를 했는데 더 이상 공동행위 안 하는 경우에요. 폐지하는 경우. 자,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가받은 사항인데 그걸 폐지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하여야 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자, 추정과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그 법 제19조 이제 그 5항에 나온 내용입니다. 뒤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그 기타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규정이라고 해놨는데, 그 기타 규정의 내용이, 자,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 간에 있어서는, 사업자 사이에서는 무효입니다. 자, 사업자 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다음에 두 번째, 자, 둘 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 분야 또는 상품 용역의 특성, 또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 효과, 그리고 자,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 양태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자,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문장이 깁니다만 잘 읽어보세요. 그래도 한번. 그래서 일단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 이럴 때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그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 연습문제 하나 좀 보겠습니다. 2016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이런 내용들은 계속 반복합니다. 뭐 연이어서 나오기도 하고 또 이 최소한도 2년에 한 번씩은 나옵니다. 그래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법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 없는 걸 하나 슬쩍 집어넣은 다음에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틀린 걸 만드는데 지금 상당히 어색해요. 어색하게 만들기 때문에 또 틀린 게 눈에 확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상품의 거래 조건을 정하는 행위. 자, 부당한 공동행위에 포함되어 있었죠. 두 번째로, 자,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거. 왜 부당합니까, 이게? 자, 계속적으로 거래해왔다. 계속적으로 거래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는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자,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그 다음에,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서 낙찰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낙찰 가격을 결정하는 거 역시 부당한 공동행위입니다.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자,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용해가지고 법에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몇 번 정도 보시면 틀린 거 쉽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법에서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른 것보다 한 번씩 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다음엔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가 나옵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한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조치가 나오는데 그 내용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치하면 뭐가 나와요? 조치에는 시정조치하고 과징금이 나오죠. 시정조치와 과징금. 먼저 시정조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자,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 이럴 때는 그 행위의 중지, 당해 행위의 중지,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항상 공표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나왔었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시정조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시정조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자, 과징금인데 이거 22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이건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입니다.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과징금이 얼마냐 하는 것은 각각의 행위를 제시한 다음에 과징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서 다,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그렇지만 여기서 일단 한도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해가지고 법에서는 그 최대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이제 공정거래법 관련해가지고 과징금 부과하는 경우가 여기 있고 뒤가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과징금 액수가 제일 많은 게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한번 과징금 액수에 대해서 하나 봤었죠. 앞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그 남용 행위에 관해서, 그래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한 경우 이럴 땐 자 100분의 얼마였죠? 매출액에 100분의 3이었죠.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왜 더 세냐? 당연히 이건 공동행위한 거예요. 공동행위에서 얻는 이득이 훨씬 더 크지요. 그래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얻는 이득보다 이게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 액수도 크게 만든 거예요.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입니다. 또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앞에서 봤던 건 10억 원이었죠.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갖다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얼마입니까? 20억 원이에요. 20억 원. 부당한 공동행위의 위반에 대해서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갖다 부과하는 겁니다. 이런 금액도 수치라고 꽤 잘 나옵니다. 비교하는 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100분의 10 한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보실 내용은 이제 꽤 길게 나오는데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이 나옵니다. 자진 신고한 경우 감면제도, 이게 이제 외국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이걸 흔히 이거 경제 용어로 이걸 리니언시 제도라고 그래요. 리니언시 제도라고 합니다. 리니언시 제도 해가지고 이 담합행위를 했다는 거, 공동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요.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신고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많은 나라가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고한 경우는 반 깎아줍니다. 세 번째로 신고한 데 대해서는 다 부과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나라가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공정거래법에서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고 그 내용입니다.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해가지고 먼저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시정조치하고 과징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또 이런 경우에는 또 검찰에 고발합니다. 검찰에 고발하게 되는데 추가로 고발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이게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죠. 뭐죠? 자,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 두 번째로 증거를 제공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이런 경우에 감경, 면제 또는 고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사고를 쳤는데 또 한 번 했단 말이에요. 일종의 재범이죠, 재범. 재범의 경우인데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항에 보시게 되면 자,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 이후에 새롭게 감경 면제받았는데 또 사고 친 거예요. 또 부당한 행위를 한 겁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그래서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 이후에 새롭게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자, 시정조치나 또는 과징금에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감경받거나 면제받은 경우 또 새로운 위반을 했다. 이럴 때는 자,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더 이상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합니다. 5년 이내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갖고 쭉 한번 그래도 이거 보셔야 됩니다. 아주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주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는 내용이니까 한 번 정도는 꼭 확인하고 지나가실 내용입니다.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기준. 먼저 첫 번째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뭔가 이 담합 공동행위에 대한 혐의를 잡고 냄새를 맡은 거죠. 냄새를 맡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경우입니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했다. 참 착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 다음에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아예 면제합니다. 아예 면제하는 경우예요. 근데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단독으로 제출한 최초의 자일 때, 이럴 때는 뭐예요? 과징금, 시정조치 다 면제합니다. 자,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또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했다. 이런 경우에 도움 주는 거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 조사도 안 했는데 만약에 조사한다면 큰 도움 되는 거죠. 이럴 때 면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면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중단하였을 것. 자, 이럴 때, 자, 시정조치나 과징금 모두 면제합니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걸 해야, 모두 면제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조사 시작한 다음에 협조하는 거는 아무래도 조사 시작하기 전에 협조하는 경우보다는 약간 급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징금은 면제합니다. 과징금은 면제하지만 시정조치는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 첫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또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했다. 이건 그래도 많은 도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많은 도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그 첫 번째 경우, 자,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면제하는 경우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자, 기업, 디귿 및 리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과징금은 면제하고 또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보는 두 번째는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겁니다. 협조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과징금은 면제하고 시정조치는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한다. 앞에서 봤던 첫 번째 경우는 뭐예요? 과징금, 시정조치 모두 면제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자, 조사가 시작된 후에 하는 거니까 시정조치의 경우
모두 면제가 아니라 뭐요? 감경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몇 가지 케이스가 또 있죠. 자, 다음에 그 세 번째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이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일 먼저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면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진 신고한 사업자는 뭐예요? 사업자는 100분의 50 이렇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적용해 선진국에서도.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에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또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50. 자, 기억에 나와 있습니다. 자,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 자일 것. 두 번째로 증거를 제공한 겁니다. 첫 번째 제공하면 면제, 두 번째 제공하면 100분의 50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 자일 것. 다만 자, 공동행위에 참여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 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제 단서 규정도 나와 있지만 단서 규정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두 번째 자일 것. 두 번째 자일 때 100분의 50입니다. 근데 두 번째 자이면서도 니은, 디귿 다 동시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에 해당해야만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겁니다. 일단 자,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 자일 것. 그러면서도 니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는 당연히 중단해야 되는 거죠. 부당한 공동행위는 당연히 중단하고 그 다음에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면서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 자일 때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도 감경할 수 있는 겁니다. 시정조치도 감경하는 거예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도 또 4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보시게 되면 자,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위, 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약간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예요.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입니다.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 1이나 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역시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그 위에 1번이나 2번 때문에 협조해가지고 과징금을 갖다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 연루되어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위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금 4가지 봤습니다. 4가지인데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19조 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이럴 때는 좀 재질이 나쁘죠. 그렇죠? 재질이 나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합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아니한다 하는 거. 그래서 5번도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맨 끝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자 6번 보시면 자 위 3에 해당하는 자, 조사 시작하기 전에 또 조사를 시작한 후에 과징금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위 3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두 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업자일 때 이럴 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않습니다. 두 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그 중에 한 사업자일 때 이럴 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 또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예요. 두 가지 경우인데, 그래서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가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날부터 2년이 지나서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일 때도 역시 2년 동안 그동안 2년 동안 공동행위 해온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부당이득을 엄청 취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년이 지난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시작하려고 하니까 풀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럴 때도 감경해 줄까요? 안 되겠죠, 이럴 때는.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2년이 지나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인 경우 이럴 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 및 시정조치에 대한 내용들, 면제 기준들 상당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을 잘 파악하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리니어시 제도의 취지를 갖다가 이해하시고 하면 거기 나와 있는 예외 조항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쉽게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과징금을 감경, 면제 또는 처벌을 갖다가 고발을 면제하는 경우에 관한 문제입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책임 감면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자진 신고한 경우에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죠. 고발도 면제할 수 있죠. 고발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고발도 면제할 수 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만이 가능하며 고발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고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뿐만 아니라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고발도 면제할 수 있습니다. 2번 틀린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3번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공동행위에 참여했는데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한 거예요.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인 경우 이럴 때는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단서조항이 나왔던 거죠. 단서조항에. 그래서 그게 단서조항이 나오기 때문에 흔히 잘 나올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또 그런 것만 찾아서 떠냅니다. 놓치기 쉬운 거다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인데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인 경우에요. 이럴 때는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4번에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회사 분할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맞습니다. 5번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거. 당연한 얘기죠. 시행령에 나온 내용입니다. 시행령에 나온 내용인데 이런 것들 다 자진 신고한 내용, 제보와 관련된 정보, 자료 이런 것들 함부로 누설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거. 당연한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자진 신고에 대한 그 책임 감면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또 문제가 나오는데 또 여러 번 나온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해 보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4장에서는 자,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에 관련된 내용, 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의 금지에 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와 관련된 내용들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건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4장입니다. 4장. 자,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관련해 가지고 내용 보겠습니다. 당연히 불공정한 거래 행위 금지해야죠, 이런 것들. 그래서 먼저 자,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와 관련된 자, 일반적인 내용들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이나 기준에 관해서는 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자, 시행령에 대해서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삭제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9가지입니다. 번호는 10번까지 나오지만 9번이 삭제가 돼가지고 9가지가 나오는데 그 9가지에 관한 세세한 내용들이 시험에 계속 나와요. 이거 매년. 당연히 불공정 거래 행위 중요한 거죠.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부합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때문에 여기에 관한 내용들 나오는데, 자, 먼저 이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와 관련된 규정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자, 사업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자,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건데 이거다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불공정 거래를 한 것뿐만 아니라 뭐요? 불공정 거래를 한 것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다 뭐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하거나 또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23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 자,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나열되어 있는 건데, 자, 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입니다.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시행령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 10가지로 나눠서, 여기 제시한 걸 10가지로 나눠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에 대해서 일단은 크게 나열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거절, 또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예요.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한다. 차별적 취급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여기다 흔히 자, 부당한 고객 유인이라고 합니다. 부당한 고객 유인, 또 거래 강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미음 보시게 되면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또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거래상 지위남용하고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읍, 부당하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자, 부당하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이나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역시 불공정 거래 행위인데, 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나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채재산권. 자, 무채재산권이라고 해서 법에 쓰고 있습니다. 어떤 용어가 아마 바뀔 겁니다. 현재 뭐 민법부터 지금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법에 쓰인 용어들이 워낙 어렵잖아요, 다들. 그래서 이제 현재 민법도 대폭적인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용어가 좀 바뀔 겁니다, 나중에. 자, 무채재산권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무형의 재산권이에요. 무채, 형체가 없다는 거죠. 이제 무형의 재산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형의 재산권에 뭐가 있나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산업재산권하고
산업재산권하고 저작권이 있죠. 그리고 산업재산권 하면은 뭐죠?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무채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자, 무채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뭐 당연히 뭐 불공정 거래죠.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거예요.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채재산권 이런 걸 갖다가 제공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거 역시 부당한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역시 이것도 불공정 거래 행위죠. 불공정 거래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타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해가지고 자,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갖다 일단 여기 자, 기억부터 자, 시옷까지 해가지고 나열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하나들은 뭐 대체는 알겠지만 대충 불공정한 거 알지만 뭐요? 뭔가 법을 적용하려면 아주 세부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세부적으로 제시해가지고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세세한 내용들이 이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해가지고 별표에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먼저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와 관련된 1항의 규정을 봤습니다. 다음에 23조 2항의 규정을 보시면 2번 자,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 1에 자, 비읍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읍이 뭐였죠? 부당하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을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걸 지원하거나 이걸 주는 게 지원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게 자,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하면 당연히 뭐예요? 특수관계인이나 아니면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여기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그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기준이 세부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 아마 다음 시간에 자세히 좀 볼 겁니다. 하나 더요. 4번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일의 규정이 뭐예요?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규정이에요.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규정인데 일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될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된 사업자가 준수해야 될 지침을 제정, 고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침 같은 건 중요한 거니까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 고시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 점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법률 규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세세한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규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